아미노산 1차 구조만으로 단백질 기능을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은 1차 구조만으로 3차 구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했듯이 1차 구조의 정보만 가지고서 3차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워낙 변수가 많아서. 3차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물리학과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누구와 할 때 하나하나를 일일이 얘가 얘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델타 G 값이 얼마나 많은 양의 네거티브 음수 값의 델타 G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델타 G 값이 음수 값이 가장 큰 그런 것들을 계산적으로 이게 아미노산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걸 도저히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인공지능 알파폴드가 요거를 훨씬 아주 근사하게 정말로 이제 믿음직스러울 만큼 이제 너를 좀 믿어도 되겠네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해서 정말로 이제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는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단백질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밝혀질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구조가 밝혀지면 기능을 훨씬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낭포성 섬유증처럼 이 경우처럼 이 결실이 아미노산 하나가 결실이 되면 이제 뭔가를 얼핏 보면 아미노산 하나 결실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에서 버블시 답지 밀려 쓰듯이 쫙 그 다음부터 전부 오답이 전부 되는 그런 돌연변이가 많은데, 이 아주 행운의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때 3개의 뉴클리오티드가 동시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3개의 뉴클리오티드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순서가 3개씩 각자의 나는 요 3개 아미노산으로, 아니, 이 3개 뉴클리오티드로 요 아미노산을 지칭하던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약속을 요 세 개의 요 특정한 3마리의 뉴클리오티드가 약속을 어기고 주량랑을 쳐버린 거지, 결실이. 그럼 그냥 여기만 뻥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특별한 아미노산을 지칭하던 그 위치만 빠지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똑같이 이렇게 가게 된 거지, 이제. 정말 행운의 케이스였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행운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큰, 아우, 맛있겠다. 그런 큰, 후과를 얻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단백질의 접힌 구조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이라도 100% 일치하기는 힘들다.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나? 접힌 구조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얘기는 많은 경우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서로 전혀 다른 구조인데도 어쩌다 보면 놀랍게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100%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각각이 서로 다른 엄청나게 서로 다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단백질들이 다양하게 많은 얘기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샤페론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다시 이렇게 접게 할 수가 없다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나지. 계속해서 여기 세포 내에 쌓이게 되면 쓰레기가 적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럴 줄 알고 우리는 이미 다 그것들을 또 해결하는 특별한 쓰레기 청소반이 있죠. 이름하여 얘네들의 이름을 26S 프로티아솜이라고 하는 이상한 믹서기 같은 큰 쓰레기통 같은 그런 구조가 와가지고서 그런 그 단백질을 전부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좀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F506 같은 그런 잘못 접혀진 단백질을 이들이 와가지고서 갈아엎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거해 버리는 거지. 그런 걸 걔네들이 놔뒀다가는 큰일 나니까. 망가진 단백질 현대기술 복구가 현재로서 완전히 가능하다고 얘기 못하죠.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괜히 뻥만 치는 거지.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긴 하겠죠.
자, 이것도 펩타이드 결합이 이런 식으로 항상 N에서 C 말단으로 가는 이유도 이게 어떤 새로운 펩타이드가 어떤 기존의 단백질의 N 말단에 갖다 붙일 그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마치 뉴클리오티드처럼 효소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항상 효소가 이쪽 C 말단에 가다가 새로운 N 말단의 머리를 갖다가 꽂아 넣는 그런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새로운 효소를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 반대로 일하는 효소를 개발해 낸다면 그 반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성 물질이라도 이렇게 친수성으로 쌓여서 반변성을 못하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이 리포솜에 대한 구조를 잘못 용도와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질까봐 이걸 띄우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세포막처럼 인공적인 세포막처럼 이쪽 바깥쪽은 친수성, 이 안쪽에 이 깊이 있는 건 소수성, 인지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풍선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 막으로 된 세포막처럼 생긴 풍선이니까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세포막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친수성 물질들을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서 하면 세포막을 훨씬 투과하기가 쉬워진다는 그런 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예, 동일하지 않아도 기능, 그런 거 많아요. 오히려 동일한 서브유닛 구조가 모두 똑같이 동일한 구조를 가는 게 더 드물지, 예,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서브유닛이 서로 결합해가지고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백질 2차 구조의 베타 병풍 구조도 단백질 접힘이 약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접힘이라는 게 조금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일단은 자기들끼리의 가장 에너지 준위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일단 먼저 형성을 하다 보니까 무슨 알파 나선이니 베타 병풍이니 하는 것들이 수소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사실 오늘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2차 구조,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 구조가 많이 2차 구조로서 유일한 것이다. 수업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제. 단백질의 2차 구조는 알파 나선 또는 베타 병풍 구조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들은 전부 이 펩티드 골격들만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만 형성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었잖아. 이제 거기에 관한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 오늘. 그랬더니 누가 그걸 챗GPT에 딱 물어본 거야. 챗GPT가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아니라. 이 2차 구조에는 알파와 베타 말고도 또 다른 구조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에는 이것들을 유지하는 결합은 반드시 이 골격들만의 수소 결합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온 결합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이게 개뻥을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와가지고서 챗GPT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다르다고 교수님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또 발끈하잖아, 난 또.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챗GPT에 가서 따졌지. 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어쩌려고. 내가 오늘 이걸 시험 문제 내게 냈는데 네가 애들한테 이렇게 답했다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지. 어떤 챗GPT는 지나 나는 어떤 놈은 다 똑같은 어떤 챗GPT는 그럴 때 이상한 아주 예외적인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확실히 걔가 틀린 얘기인데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딱 싹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물어다 보면은 저는 완전히 교과서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얘기만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외는 당연히 있지. 어쩌다가 보면은 그러한 아주 미세한 예외 같은 것도 챗GPT는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다가 속에 담고 있다가 누가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단백질 접근의 원리인데 이것을 모른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유가
왜냐하면 소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을 싫어. 왜냐하면 엔트로피상으로 이게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면 얘네들이 물과의 접촉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뭉쳐야 될 수밖에 없는 자기들끼리 물과의 접촉을 피해서. 그럼 그 대신에 물과의 접촉은 누가 해줘? 물과의 접촉을 해도 그런 엔트로피가 감소되지 않는 친수성 물질들이 가서 야야야야 하고 물들을 달래야 되는 그런 원리 때문에 이들이 저절로 단백질들이 접힌다는 얘기입니다. 리보솜의 RNA가 펩티드 결합 효소라면 펩티드 결합을 하는 효소가 종류가 한 가지. 이게 좀 애매한데 그냥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적인 그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는 펩티드 트랜스퍼레즈라고 하는 그거 말고도 사실은 가능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냐면 RNA가 리보솜과의 어떤 특이적인 그런 끈끈한 그런 그 관계 때문에 모든 RNA들은 일단 리보솜이 잡아 물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보솜 안에 있는 요 펩티드 결합을 하는 효소는 딱 얘밖에 없잖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걔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마치 유일한 독점적인 관계를 세포 안에서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그런 것 뿐이지요. 단백질 3차구가 항상 자동적으로 형성되고 진화하지는 않았나. 이건 진화의 영역을 떠나가지고서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게 사정상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사정상 왜 원래는 자동적으로 잡히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안 됐느냐. 어떤 경우이냐. 그랬을 때 누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셰퍼론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온,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도 있겠으나 사실은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온도가 높아보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촉매하는 효소들이 이런 식으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폐해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매번 서울에서 내려와. 매번. 그런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내려오는구나. 이번 학기는. 보드카나 꼬량주나 빼갈 같은 거는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 그건 왜냐면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순식간에 이걸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드라이를 시키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서 뜨거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쪽이 알코올 도수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이것을 수분을 훨씬 더 빨리 이쪽에서 확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알코올은 탈수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증발을 시키는. 그래서 이게 속이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포 자살은 왜 진화적으로 필요하냐 하면은 세포 자살이 진화적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리발처럼 전부 이것이 이어진 이런 손가락을 가지고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이렇게 5손가락을 전부 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세포 자살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세포 자살이 없었다면 우리 몸 안에 있었던 어떤 완전히 우리 몸 안에서 좀비가 되어버린 나쁜 세포들이 제거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 걔네들이 우리 전체적인 공동의 선을 해를 끼치는 일들이 훨씬 더 빈번해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포 자살은 종 차원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이 개체 수준에서 매우 이로운 일을 제공해 주죠.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원래 원래 하나의 유전자는 단백질 하나만을 만드는 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물론 세균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여러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축약시켜서 멀티로 옴니버스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백질이 동시에 하나의 유전자에서 나오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하죠. 혹시 고등학교 때 오페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진핵세포도 그런데 진핵세포도 어떤 장난을 치느냐 하면은 진핵세포는 이런 세균들처럼 오페론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서 여러 개 서로 다른 버전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굳이 내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요걸 가지고 진핵세포에는 인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RNA 속에 중간에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나머지는 쓸모 있는 부분만 이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RNA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전인데 그거를 이제 막 조삼모사식으로 변화시켜가지고서 서로 살짝 다른 버전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궁금한데 이게? 난 중2 때 처음 어떤 여자가 너무 좋더라.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사랑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DNA가 유전물질이 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뭐냐면 최소한 자가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가 복제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원활하게 두 분열하는 세포에 분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편해야 되고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자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 DNA의 어떤 구조가 그 자가 복제를 하기에 가장 원활한 아주 효율적인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시험에서도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정적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유전자로서 금방 손쉽게 손상되는 그런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DNA에 맡겨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이중나선 구조를 가진 진화적 이점은 바로 이것과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가복제라고 하는 것을 손쉽게 아주 거울 표현을 했잖아요. 거울. 이중나선이라는 것은 이 사슬이 이렇게 자기가 한쪽 사슬은 다른 쪽 사슬에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제를 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소결합의 길이 차이가 때문은 아니고 수소결합의 길이는 사실 거의 균등한데 그런데 이게 마치 DNA를 딱 보면 3차 구조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는 이 염기가 마치 비행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직각으로 90도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살짝 틀어져 있잖아. 비행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살짝 각도가 틀어져 있는 애들이 수소결합을 제대로 이루려면은 이게 각도가 조금씩 이제 휘어간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10개 그런 나선 이 염기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하다 보면 이게 가만히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선 한 바퀴 돈 나선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나선 구조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거해버리는 여러 가지 기전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갖고 이거 해보니까 참 개이득인데 해가지고 막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또 많고 워낙 복잡하다는 일이라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거를 하는 기능은 진화를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탈아미노화는 시토신, 우라실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우라실, 시토신 아니요, 그건 반대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시토신 자체가 그러니까 시토신이 이렇게 아미노기가 아미노기가 되면 우라실이 되는데 우라실을 다시 시토신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DNA는 존재하지 않지만 RNA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원래는 RNA에는 유라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DNA에게 자기의 유전자로서의 위치를 내어주면서 DNA는 왜 원래 있던 유라실을 사용하지 않고 얘를 티민으로 대체하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그것이. 스스로 꼬아지는 이유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체 내에서 상복결합을 빈번하게 이룰 수 있는 DNA하고는 달리 그 이유가 사실은 리보스당 자체가 디옥시리보스당하고 이 리보스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원활하게 수행하는 이유가 됩니다. 원래는 RNA를 선택했었다고 했죠? 이것은 질문이 자리를 이러다가 왜 갑자기 DNA로 변심을 했느냐라고 묻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물음입니다.
원래는 RNA, 당염기 이런 것들 가지고 사용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DNA 처음에 이제 자기가 가려운 것을 긁어 줬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거지. 얘를 더 계속 믿고 했다. RNA는 왜냐면 워낙 불안정하니까 화학적으로.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애기 때문에 DNA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DNA에게 네가 유전자 해라 이제부터 하고 넘겨준 거죠. 노벨상을 날로 먹은 사례가 있나? 나도 몰라서 궁금해서 이거 챗GPT한테 물어봤어. 노벨상을 날로 먹은 사례가 이거 챗GPT가 껄껄 웃으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다니 정말 웃기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날로 먹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몇 개 적어주더라고.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왓슨 크릭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GFP라고 이제 세포생물학에서는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유용한 단백질이 있는데 형광 단백질이에요. 세 사람이 수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 진짜 기여자는 토사구팽 팽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수상자 독식을 하는 그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그것을 받을 사람이 못 받게 되고 받지 말았어야 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대신 가로채고 받게 되는 경우가 다른 세상의 다반사처럼 이 학계에서도 많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역시 불공평하구나. 자, 그쯤 해두고 이제 어디 갔어? 너무 알고. 그렇지. 자, 이제 기질 농도. 벌써 20분을 끌려보냈네. 오늘 7장밖에 못하겠구나. 자, 아까 온도와 pH. 물리적으로 훨씬, 물리적인 그런, 조건이고, 우리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기질의 농도는 어떤 식으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결론부터 얘기해서 기질 농도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효소야. 하나씩 붙잡아가지고 갖다 자리에 갖다 앉히는 게 나의 임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작은, 똑같은 공간의 교실 안에 여기에 완전히 모든 자리에 학생들이 있는 것과 드문드문 저기에 있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질이야. 그러면 기질의 농도, 기질의 숫자 그럼 하나씩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앉히는 게 내가 얼마나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겠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으면 많을수록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소의 입장에서 그 기질과 부딪히게 될 길 가다가 만나게 될 이거 우연히 조우하게 되는 거잖아. 운동하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너 누구야? 기질이구나. 너 이리 와. 하고 동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기질의 그런 운명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소는 일을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기질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한 형태의 일을 수행하는 효소들이 있다고 할 때 효소 1, 2, 3 이렇게 여러 각 다른 회사에서 이 효소들을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케팅을 해서 우리 효소가 최고입니다라고 마케팅을 할 때 얘네들을 정말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효소들 중에서 이제 가장 탑인지를
구분해놔가지고 내가 이 효소를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객관적인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로 정성적으로 내가 일 제일 잘해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해요.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데이터를 우리는 생화학에서 KM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를 보통 하게 됩니다. KM의 정의가 뭐냐 하면 반일 때 완전히 네가 100% 능력을 발휘했을 때 말고 네가 50%만 네 능력을 발휘했을 때 기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네가 5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는 훨씬 더 활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런데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기질의 농도가 내가 얼마면 돼? 내가 얼마를 너한테 집어넣어주면 네가 최소한 50%는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니? 50%의 스피드로. 그 값을 우리가 KM이라고 정하자. 그러니까 이건 농도 값이에요, 여기 바로. KM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기질의 농도야. 근데 그 기질의 농도, 어떤 농도? 이 효소, 어떤 특정한 효소가 50%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질의 농도야. 다시 말해서, 이 KM 값이 높은 효소는 일잘러 아니면 일몰러? 어떤 효소가 있어. A라는 효소가 왔는데 딱지를 딱 팻말을 들고서 나는 KM 값이 100입니다 하고 갔어. 근데 옆에 나는 KM 값이 50입니다 하고 하는 A, B 효소 두 개가 있어. 여러분들이라면 A, B 중에 어떤 효소를 일 잘하는 효소로, 더 잘하는 효소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것 같았는데 말을 아끼네? 이 A라는 효소는 100일 때 나한테 100을 붙여줘야 내가 50%의 나의 능력을 발휘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B라는 효소는 와갖고 100까지 필요 없고 나한테 50명만 보내주면 나는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게요. 둘 중에 누가 더 착해? B가 더 착하네. 50만 줘도 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걸 연봉으로 생각해봐. 회사 사장 입장에서. 한 녀석은 연봉 100을 달라고 한 녀석은 연봉 50을 달라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럼 뭐 연봉 기왕이면 50만 먹고 하겠다는 녀석을 쓰지. 그래서 이 KM 값이 낮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요 X축을 예를 들어서 기질의 농도 S, 보통 괄호를 이런 식으로 치죠, 농도를 할 때. S는 substrate, 기질의 영어 표현이고. 그랬을 때 효소가 촉매하지 않는 반응은 그냥 기질의 농도를 계속 높이는 만큼 곧대로 여기에 비례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효소가 개입을 하게 되면 효소는 일단 여기서 KM 값이 여기가 바로 KM 값인 거지. 그게 뭐야? 최고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의 최고의 이 효소의 능력 100% 그때 능력의 딱 반인 여기에 해당하는 농도, 기질의 농도 바로 KM 값이. 그러니까 각 효소마다 이 KM 값은 실험적으로 하다 보면은 KM 값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실험해 보면 이 값이 구해지지.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 KM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효소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인자들을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질의 농도가 효소의 활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일단 일단락을 짓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질의 농도는 효소의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을 산술적으로 정량적으로 표시해주는 그 값이 KM 값이다라는 거. 그래서 KM 값이 낮은 효소일수록 효소가 훨씬 더 일을 잘하는 활성이 좋은 효소다라는 결론이 내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 말고 어떤 다른 제3자가 효소하고 기질 간의 우리 사이에 이런 이 관계를 갑자기 제3자가 개입을 해가지고서 이 제3자가 효소와 기질 간에 있던 이 반응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3자를 우리는 보조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인자 중에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효소와 결합을 해가지고서 효소가 가서 갖다 붙는 거지. 붙어가지고서
얘 구조를 조금 변화시키게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서 효소의 활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인데 이제 총체적으로 얘네들 전부 코팩터, 보조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보조인자 중에는 일단 먼저 회방꾼들이 있겠지. 항상 언제나 촉진자들이 있을 거고 그 보조인자 중에서는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착한 그런 제3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경우에 그 제3자 중에서는 가서 그 효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효소의 활성을 방해를 해주는 회방꾼들이 있겠지. 이들을 우리는 억제자, 인히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히비터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류가. 회방을 놓는 부류에는 하나는 경쟁적으로 회방을 놓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은 경쟁하고는 나는 경쟁과는 관심 없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버리는 비경쟁적 억제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더 누가 더 악질한 악질 분자냐 하면은 요 비경쟁적 억제자 이놈이 더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이놈이 경쟁적 억제자보다. 왜냐하면 경쟁적 억제자라는 건 경쟁적 누구하고 경쟁하겠다는 얘기냐 하면은 기질하고 얘가 경쟁을 한다는 거죠. 기질을 질투해가지고서 왜 기질만 효소와 결합을 해? 나도 기질 하고 싶다 하면서 마치 기질인 양 효소의 활성부에 가서 붙어가지고서 막 하는 그런 녀석들을 경쟁적 억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 억제자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어떤 놈들이 경쟁적 억제자일까요? 무슨 뭐 100m 현빈이라든가 뭐 그런 식의 비슷하게 생긴 가까이 보면 아니네? 근데 멀리서 보니까 똑같아 하는 그런 기질과 분자의 구조가 매우 흡사한 어느 정도 흡사하냐? 효소를 속여가지고서 그 효소의 활성 부위에 마치 기질인 척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뻐꾸기들. 그들이 바로 경쟁적 억제자가 되는 거지. 그럼 효소의 입장에서는 기질인 줄 알고 받았는데 보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앉아있네? 보니까 기질이 아니야. 나에 들어와서 여기에 탁 안착은 하겠는데 그럼 골치 아픈 거지 얘는. 나가줘. 빨리 나가줘. 언젠간 나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럼 이제 얘 때문에 내가 1분에 5명의 기질을 소화했을 걸 얘가 들어와가지고 회방 놓으니까 1분에 겨우 한 명의 기질밖에 못 받아내게 되면 활성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비경쟁적 억제자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거지. 난 기질하고 안 닮았어. 그러니까 난 너의 활성 부위, 효소에 너의 활성 부위에 들어가서 같이 결합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회방할 수 있어. 어떻게? 효소의 어떤 다른 부위에 가서 척커덕 붙어가지고서 이 녀석의 활성을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서 억제를 하게 되는 훨씬 더 악랄한 수법으로 이 반응을 억제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비경쟁적 억제자들을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다른 자리, 효소의 활성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라고 해서 다른 자리 또는 영어로 allo스테릭 억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딱 세 개가 구분이 될 수가 있죠. A, 요게 원래 정상적인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맞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요 파란 경쟁적 억제자예요. 얘가 일부를 이렇게 딱 앉아서 차지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가면은 기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마치 요 부위를 요 둘이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얘는 비경쟁적 억제자는 얘는 이 활성 부위와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나 효소의 그 어느 다른 부위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푹 결합을 해버리면 이것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구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얘가 더 나쁜 악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얘는 이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얘가 이러다가 순순히 얘가 쑥 빠져나가서 얘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지 않고 얘가 한번 딱 들어가가지고 이걸 아주 거의 영구적으로 얘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독극물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물론 독극물 중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독성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으나, 이거보다는 이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경쟁적 억제자, 이 화학 실험을 이제 내가 아주 중요한 화학 반응을 실험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논문을 써야 돼. 석사학위 논문이고 무슨 뭐 써야 되는데, 갑자기 실험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던 나의 경쟁자가 이 화학 반응하는 데다가 이 경쟁적 억제자를 풀어놔 버렸어. 나의 화학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놈이 정말 나를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해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 화학 반응을 결과를 꼭 봐야만 돼, 이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내가 얼마 동안 공부를 한 건데. 해결 방법 없을까? 그랬을 때 어떤 놈이 이 아주 소중한 화학 반응에 경쟁적 억제자를 풀어놨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요것도 1점짜리 한번 또 해볼까? 플러스 1점짜리. 요것을 회복하는 방법. 또 이거 세기 시작하면 누군가 또 불쑥 나올까? 자, 5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음서?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누군가가 경쟁적 억제제를 풀었어? 거기서 패닉,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물량 공세로 나가면 됩니다. 실제 기질을 농도를 확 올려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 갑자기 여기에 간첩이 하나 들었어. 이 간첩을 내가 만나면 나는 그날로 나는 그 간첩이 나를 죽일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반응을 수행을 해야만 돼. 간첩이 하나 들어왔어. 근데 그 간첩도 나를 찾아. 나와 결합해서 하려고. 간첩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잖아.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첩과 만날 확률을 확 줄여야 되겠지. 산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학생 더 받으면 되지. 학생들 들어와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40명밖에 없었어. 간첩이 하나 있어. 내가 그 간첩을 만나서 내 인생을 종치는 확률은 40대 1이야. 그런데 확 개방을 해서 4,000명을 여기다 들어오게. 4,000명의 학생을 바꾸서 자, 들어와. 내가 간첩을 막는 확률은 어떻게 돼? 4,000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비현실적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경쟁적 억제자는 기질의 농도를 확 올려가지고서 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효소의 활성이라는 건 뭐예요?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활성이 쭉쭉쭉 올라가잖아. 지금 억제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억제자라는 얘기는 뭐가 되든 효소의 활성을 줄여버리는, 억제시키는 거잖아. 효소의 활성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쟁적 억제자 때문에 50밖에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들었어, 활성이. 그럼 이걸 다시 원상으로 100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질의 농도를 확 올려버리면 다시 복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쟁적 억제자의 그러한 폐해는 이런 식으로 극복이 되는데, 비경쟁적 억제자는 그게 불가능한 거지. 왜? 기질의 농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니까. 얘는 더 이상 기질을 인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잖아. 비경쟁적 억제자는 효소가 기질을 정상적으로 더 이상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얘는 그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비활성화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지우고, 얘네들을 전부 지우고, 이 세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것이
경쟁적 억제자에 의한 효소의 활성 억제이고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비경쟁적 억제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경쟁적 억제자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Km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경쟁적 억제자일까? 경쟁적 억제자일까? Km. 어떤 효소에 Km 값에 영향을 주어버려요. Km 값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쟁적 혹은 비경쟁적. Km 값이라는 건 뭐예요? 기질의 농도잖아. 기질의 농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Km 값이 50이었어. 50만 주면 나는 얼마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애였는데 내가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나 100 줘야 돼. 100 안 주면 나 옛날처럼 일 못해. 갑자기 얘가 왜 저렇게 됐지? 뭘 잘못 먹었지? 뭘 잘못 먹었게? 경쟁적 억제제를 잘못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억제가 됐는데 조금 농도를 올려주면 그래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는 이 Km 값을 경쟁적 억제자가 Km 값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 그래프 중에서 이 그래프는 원래 정상적인 효소의 활성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초록색과 파란색 둘 중에서 어떤 것이 Km 값을 변화시킵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이 분홍색 곡선, 이 분홍색 곡선의 Km 값은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 그지? 그런데 그 Km 값이 초록색 곡선에서는 어디로 변했어? 일로 변했지. Km 값이 늘었지. 효소의 활성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지. 이거 경쟁적 억제자에 의해서일까? 비경쟁적 억제자에 의해서일까? 경쟁적 억제자에 의해서 된 거지. 비경쟁적 억제자는 아예 그런 거 없이 이 효소의 활성 자체, 효소의 최대 활성 자체에 이 잠재적 최대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Km 값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효소 전체가 100% 최대치의 능력 자체를 효소의 활성 부위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음으로써 변화시키는 그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경쟁적 억제자들은 뭐라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 조절자 중에는 지금은 계속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그렇게 항상 나쁜 일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도우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틀어서 이것이 억제자이든 아니면 촉진자이든 이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이렇게 마치 비경쟁적 억제자의 그런 사례처럼 효소의 이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쪽에 붙어가지고 여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 방식으로 효소의 활성이 조절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지금 그린색으로 나온 것은 촉진자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은 억제자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효소가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도 4개의 소단위체가 동시에 4차 구조를 가진 4개의 동일한 소단위체를 마치 히모글로빈처럼 4개의 소단위체로 구성된 하나의 그러니까 이 효소는 활성 부위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각각의 소단위체가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효소를 특별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로 들었는데 이거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일을 하는 효소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뭐야 이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활성 부위에 결합한 게 아니잖아. 활성 부위는 여기라고 얘기했잖아. 여기. 활성 부위는 각각 여기 있는데 여기 둘, 셋. 요 활성 부위가 아니라 요 그린색의 촉진자는 지금 활성 부위가 아닌 요 사이드에 딱 붙어 있네. 여기에 딱 결합함으로써 이 활성 부위 구조가 안정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종의 촉진자,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더라도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억제를 시키는 억제자가 여기에 붙으면은 같은 자리에 붙었는데 이 결합으로 인해서 이 활성 부위의 구조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기질을 이 활성 부위에다가 들일 수가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비활성화를 영구화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둘 다가 이 파란색, 그린색이나 빨간색의 경우 둘 다가 공통점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결합을 하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그 결과는 한쪽은 활성 부위를 안정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이쪽은 그 결과로 이 활성 부위의 이 구조를 엉망으로 파괴시킴으로써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와 비슷한데 말이에요. 비슷한데 같은 듯 다른 느낌이 협동성이라는데 이제 협동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전부 활성 부위예요. 4개의 활성 부위를 지금 히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합시다. 똑같은 헤모글로빈처럼. 헤모글로빈처럼 4개의 소단위체로 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효소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4개의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어. 기질이야, 얘가. 헤모글로빈의 기질은 뭘까? 사실은 산소잖아, 산소. 헤모글로빈의 기질은 산소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의 활성 부위 여기 딱 하나 붙었어, 여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가 된다. 무슨 소리냐면 이 4개의 활성 부위가 전부 다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먼저 본보기로 이 기질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여기 하나 붙음으로 해서 얘네들이 시너지를 발휘시켜가지고서 얘 덕택에 이쪽도 구조가 안정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기질이 여기 한번 붙으면 훨씬 더 기를 받아가지고서 훨씬 더 활성이 그냥 쭉 기하급수적으로 촉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협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사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협동성을 보이는 그런 효소예요. 그래서 그런 효소들은 협동성을 보이는 효소들은 사실 이 효소 활성 곡선을 그리면 이 그림이 보통 일반적인 효소 활성 곡선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협동성을 보이는 효소의 활성 곡선은 이렇게 돼. 뱀처럼, S자처럼.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했다가 갑자기 휙 튀어오르는 이렇게. 이게 뭐야? 이쪽이 기질 농도잖아. 기질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훨씬 더 가파른 곡선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이면 생화학자들은 저거 협동성을 보이는 것 같다? 협동성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2개 이상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효소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네? 라는 것을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히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은 우리 근육에서 헤모글로빈처럼 똑같이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이 둘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4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오글로빈은 하나의 소단위체, 마치 이거 하나만 띄어다 놓은 것처럼 흡사하게. 그러니까 얘는 협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얘는 산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그런 협동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헤모글로빈은.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 맞게끔 일을 하게끔 이렇게 조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먹이 먹재 이거를 하려고 내가 3분을 더 할애해서 이거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여행을 하고 요걸 마치고 요거 마저 안 끝나고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